국민의힘 김재현 최고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여기저기서 공격도 참 많이 받으시고. 뭐, 팔자가 그러네요. 네, 본인의 멘트가 아니라 본인이 이슈의 대상이 되기도 하시고 요새. 홍준표 의원하고도 또 한 차례 하셨죠? 아니, 저는 한 게 없고요. 자,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도움 없이 대선을 치려고 했는데 최근에 마음이 좀 바뀌었다. 이걸 두고 이제 김종인 체제로 가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저 인터뷰 내용이 선거관리위원장 이야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서병수 위원장을 두고 서병수 위원장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난 다음에 저보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오실 거냐. 그래서 저는 금시초문이다. 그런데 뭐 제가 보니까 이 당에 어른도 없고 하니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은 선관위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지. 질문 자체가 그랬고요. 답변도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그 대목만 딱 따서 나간 겁니다. 계속 그래 나갔고요. 결국에는 정홍원 위원장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뭐 비슷하게 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김재현 최고께서는 선관위원장 얘기가 나와서 선관위원장이 만약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신다면 참 좋겠다. 이 정도 의미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지금. 질문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하고 엮냐면 최근에 이제 민영삼 전 특보죠. 이제는 현 특보가 아니라 윤석열 캠프의 특보가 이준석 사퇴 후 유승민 캠프나 가라 이런 발언하고 엮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일요신문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비대위 체제 준비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이게 다 엮여가지고 이준석 이후의 체제 비대위 체제 이런 거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사들이 많잖아요. 뭐 그런 기사들은 다 엉터리 기사들이죠. 왜냐하면 현재 비대위로 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또 뭐 비대위라는 것이 이제 그럼 지도부가 붕괴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최고위원 어느 누구도 현 지도 체제를 붕괴시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 그리고 또 대선 전에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그동안에 좀 내부적인 분란이 있었는데 그것조차 이제 거의 정리가 된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일요신문에서 근데 이제 기자가 적어도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듣고 쓴 거지 기자가 생으로 이런 얘기를 안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 얘기가 윤석열 캠프 내에서 비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오갔다는 얘기 아닐까요? 이 정도면? 저는 사실 그쪽에 있는 분 중에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올린 분 몇 분 빼놓고는 전혀 모르거든요. 앞으로는 아시잖아요, 그럼.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빼놓고는 전혀 모르는데, 초기에 윤석열 캠프 쪽에 관여하신 분들은 아마 우리 당과 인연이 없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 분들 중에는 특히 좀 우리 당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캠프 뭐 관계자 이런 기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당의 내부 사정도 모르고 당의 체제나 방향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또 부정적인 분들 거기 보면 입당을 뭐 하지 말자고 요구한 분도 반이 넘었다고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분들은 비대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런 자체를 모르고 그냥 한 것 아닌가. 만약에 했다면요. 잘 모르고 한 소리일 것이다. 했다면.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색출해서 이제는. 색출해서. 쫓아내든지 해야 돼요. 색출해서. 아니, 왜 그 쓸데없이 헛소리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의 체제에 대한 이해도 없고 불만도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당에서 간 사람들이 아닌 아마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을. 만약에 그런 말을 실제로 했고 그 말을 듣고 기사를 썼다면 그렇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뭐 좀 실명을 드러내거나 뭐 그럴 정도 되는 사람이 이야기했다면 또 저게 뭐 영향력이 있겠구나 하는데 사실 숨어서 그 불만이나 터뜨린 정도의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지금 현재 당 사정과는 전혀 그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영삼 그분도 조금 강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분 이야기도 별로 지금 현실에 맞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다른 캠프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외곽에서 그런 의견을 때리고, 캠프 핵심은 아닌 척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근데 이중 플레이 만약에 하는 거 아니냐. 뭐.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짜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저부터 알겠습니다. 막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 국면에서는 전혀 도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가서도 안 돼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과의 얘기는 제가 여쭤보진 않겠는데, 근데 징계위 해부 얘기가 나오던데. 아니 누구든지 윤리위원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위원직 혹시 위험해지십니까? 위험해지시면 다른 분 모시려고 저희가. 그건 아니고요?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안 여쭤보잖아요. 혹시 이 얘기 또 여기서 얘기 나누다가 징계위에서 날라가실까 봐. 말씀하셔도 저는 가만히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홍준표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보겠는데, 지지율이 여러 조사에서 꽤 상승세 아닙니까? 네. 객관적으로는 그건 사실인데. 네. 지금은 물론 윤석열 후보가 많이 앞서가는 일인데, 한 자릿수로 좁혀진 여론조사도 꽤 있고 하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죠? 그렇죠. 항상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 이상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이제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기까지만. 예. 그렇죠. 예. 또 어떤 일이든,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항상 좀 출렁거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당연히 향배를 알 수가 없죠. 오늘 시간이 좀 더 길었어야 되는데 일부러 늦게 오신 것 같아요. 통상 이거 훨씬 길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거 좀 빨리빨리 여쭤보겠네. 일부러 늦게 오신 거죠? 아닙니다. 5분 이상 늦게 오신 것 같은데. 최재형 후보와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최재형 후보는 이미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고, 역선택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선 룰이 민주당은 경선인단에 신청한 사람들 대체로 좀 민당 지지층이라고 봐야 되죠. 적극적인. 저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있긴 하지만 그렇게 비율이 뭐 5대5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룰은 처음에는 전체 일반 여론조사, 그 다음에는 7대3, 7이 네. 이제 일반 여론조사고 네. 3이 당원 투표란 말이죠. 네. 최종 4위는 최종은 반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최재형 후보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인데, 네. 그러니까 최재형 후보는 압도적이라기보다는 높은 편인데, 예. 윤석열 후보는 50%가 넘고, 네.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인에서 혹은 최종에서 일반 여론조사 때문에 역전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그런 면이 있죠. 그렇죠. 특히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여론조사 포함해서 하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한 자릿수까지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여론조사의 비율을 제한하거나 줄이거나 어떤 장치를 두자라고 하는 소위 역선택 방지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문제, 역선택 방지 문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제 민주당의 경우는 처음에 정당 지지를 물어보고, 민주당 지지자 또는 무당파, 그러니까 지지정당 없다, 예. 모르겠다, 이런 분만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그렇죠.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한다는 거죠. 예, 우리 당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그게 이제. 역선택 방지죠. 예, 어쨌든. 그래서 역선택 방지 문항을 도입하면, 예. 합니까? 100% 걸러내지는 못하지 뭐래도 약간은 걸러낼 수 있다 이런 정도인데, 우리 당은 이제 그걸 민주당 아마 내부 당규에 그게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민주당 확인을 얘기하지 하지 마시고. 못했는데. 예. 국민의힘은 근데 우리 당은 그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최고위에서는 뭐 갑론을박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자고 주장했었고, 또 다른 분은 아닌 분도 계셨고, 근데 경선준비위원회에서는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지 말자고 일단 그렇죠. 결론이 났죠. 결론을 내리고, 최종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번 더 논의를 하지 않을까.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까? 넣을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걸 넣는다 그러면 이제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이제 일반 여론조사에서 좀 높이 나오는 분들이 막
격렬하게 반대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일반 여론조사가 아니고 정당 지지자의 성향과 무관하게 예, 무관하게. 여론조사를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과 예. 국민의힘 지지자와 또는 지지정당 없다를 반영할 건가 뭐 그 정도의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가 그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범시키면서 정권을 부여한다 뭐 이런 의미로 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제 말은 어쨌든 선관위에서 윤석열 캠프 혹은 최재형 캠프가 이런 주장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전혀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여기서 큰 싸움 한번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우리 공장장님은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계시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마 굉장히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싸움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근데 뭐 하여튼 그런 문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잘 조정하라고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걸 맡긴 거고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있던 이 당의 갈등의 대부분을 녹여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문제를 뭐 논의할지 안 할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어떤 방식으로 망하길 바라십니까? 아휴. 민주당은 뭐. 그냥 알아서 망하길 바라신다. 우리 당이 더 지금 다급해졌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미디어 혁신 특위 위원이자 법사위원이세요. 김남국 의원 연결을 해보죠.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예, 새벽 4시 반에 끝났으면 한 3시간 전에 끝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한숨도 못 주무셨겠어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잔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때문에 일어나 주신 건데 분위기가 어땠던 겁니까? 이제 저희가 되게 단독 처리하거나 저희만 이렇게 책임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위기가 이제 상당히 안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어제 분위기는 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제 야당의 위원님들 중에 몇몇 분이 운영위원회하고 겹쳐가지고 좀 늦게 시작하긴 했었는데요. 예. 박주민 위원장께서 충분하게 야당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예.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또 숫자가 많다 보니까 뭐 여당이 한마디 하면 야당은 두마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당은 최대한 말을 아끼고 야당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심사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물리적 충돌이나 뭐 이런 건 없었던 겁니까? 네,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이제 야당이 이제 좀 항의성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네. 새벽 1시에 나갔고요. 예. 1시 이후에 저희 이제 여당이 남아서 한 3시간 반가량 조금 더 법안 심사를 하고 해당 법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토의를 한 다음에 통과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회기 넘기지 않고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어떤 민주당의 의지 표명으로 보면 되나요? 새벽에라도 통과시키고자 했던 것은? 이제 강한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미디어 혁신 특위가 이번에 뭐 몇 개월 활동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 21대 국회 들어와서 예. 충분하게 한 1년가량 활동을 한 다음에 올해 초에 이제 다시 또 본격적으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이었거든요. 한 1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늦었다라는 언론개혁과 관련되어서 한 게 뭐냐, 더 빠르게 좀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아서 이제라도 그리고 지금 아니면 또 쉽지 않다라는 판단 아래 좀 늦게까지 법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년 활동하고 이제 충분히 무르익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근데 언론 노조 뭐 이 언론 단체들 얘기 들어보면 토론 몇 번 못했다. 우리 목소리 전달 안 됐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좀 회의하고 토론이 되었고요. 이제 언론 단체나 또 시민사회 단체가 또 한 목소리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너무 센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하는데 예. 또 거꾸로 또 일부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너무 부족하다. 결국에는 이 언론중재법이
피해자 언론에 의한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를 좀 구제하는 확실한 법안이 돼야 되는데 피해자 구제에 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하면서 개혁으로서는 미진하다라는 또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가 하나로 반대한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요? 근데 뭐 지금 네.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은 물론이고 현직 언론단체, 언론노조가 가장 큰 단체죠. 언론노조, 뭐 원로 언론인들, 국제기자협회, 미디어 교수들 이런 분들 다 일제히 우려를 하시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숫자로 본다면 훨씬 반대하시는 분들,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 내부의 어떤 사정도 또 내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 내용도 좀 알 필요는 있는데요. 예. 상당히 시민사회 단체라든가 학계에서 주장한 것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디어혁신 특위에서 제출했던 법안에서 예. 개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좀 개혁에 미진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 가령 예컨대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하는 규정과 관련되어서 예. 후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를 예. 고위공직자를 배제하고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제한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담아서 실제 언론노조나 교수, 법학 교수회 이런 데서 반대했던 내용을 상당히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일견 타당하면서도 또 받아들이기 또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보완이면 우려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게 김남국 의원 말씀이세요, 생각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려가 남는 부분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 잡으려다가 진짜 뉴스를 잡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도대체 왜 나오는 건가, 어떤 부분 때문에 나오는 건가 봤더니 고위직과 대기업 임원은 소송 못 걸게 보완을 했는데, 수정을 했는데, 근데 구체적인 사례로 최서원 씨 같은, 예전 최순실 씨죠, 최서원 씨 같은 비선 실세는 어떡하나. 커다란 보도 내용 중에 구석에 있는 조그만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거 팩트 아니다 이러면서 언론사에다가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 소송 걸면 이건 어떡하나. 그 재판 결과 나오기까지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데 그러면은 그동안은 계속 고통당해야 하는 거고, 태블릿 PC 보도 같은 탐사 보도는 아예 시작도 못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제일 잘못 알려진 뉴스 중 하나인데요. 언론중재법 3조의 이 사항에 따르면요. 예. 공익과 관련된 사항, 공적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적 관심 대상이라 하면 굉장히 폭이 넓은 거 아닌가요? 굉장히 폭이 넓게 해서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피해자 구제가 안 된다라는 그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노조나 시민사회 단체에서 일각의 우려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 그러한 공적 보도와 관련된 의혹 초기 단계에서의 보도가 막힐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어서 1호부터 3호까지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조문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 논거로 계속해서 이제 방송에서 뭐 일주일 내내 그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닌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위디스크인가요? 거기에 양진호 대표 뭐 직원들한테 활 쏘고 이랬던 거. 이 사람도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 임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걸 수 있거든요. 이 법대로라면. 이런 네. 경우는 이건 공익하고 상관없다, 사적인 것이다 하고 걸면 어떡합니까? 아니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3호에서 주요 임원, 대기업 임원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청구권자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데요. 예. 보도가 되는 대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보도할 수 있고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고 안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해당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예. 이 해당 부분 공공복리나 공공의 이익을 굉장히 폭넓게 규정하고 일반 규정으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1호 같은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2조 1호의 공익침해 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나열식으로 해서 쭉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촘촘히 또 나열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경우를 두고 있지만 그걸로도 부족해서 3호에서 아예 일반 규정을 또 두고 있어서 지금 위디스크나 여러 웹하드에서 굉장히 중견기업 청구권자로 해서 빠져나가는 그런 분들도 충분하게 보도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기준이 그럼 되게 좀 애매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 어디까지를 공적으로 볼 것이고 어디부터 사적으로 볼 것인가, 이것만 가지고도 한참 다투겠는데요.
아니죠.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예. 기준이 애매한 게 아니라 예. 기준이 너무 명확하고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하는 게 맞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과연 1년에 몇 건 처벌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더 많습니다. 자, 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입장으로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과시킨 이 법안, 당론으로 지금 채택된 건 아니죠, 김 의원님? 네, 당론으로까지 채택된 것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당론 채택을 가능하면 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어서 아, 당론은 아니지만 사실상 당론 뭐 이런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의원총회 열어서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미 분위기는 뭐 당론 채택 쪽은 아닌 걸로 간다 그 말씀이세요? 이제 저희가 원래 예. 뭐 여러 중요 법안을 할 때 정말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 사안 아니면 당론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오늘 의원총회에서 뭐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내용을 또 다시 한번 또 설명하겠지만 아마도 뭐 당론 채택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이것이 대선용 언론 재갈 물리기 아닌가 이런 쪽의 걱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오늘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저희도 반기는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반긴다고요? 지금까지 필리버스터를 네. 하는데? 네, 저희도 충분하게 야당에 대응해서 이 법안의 여러 가지 잘못 알려진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 법안의 충분한 필요성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생각입니다. 송영길 대표도 혹시 나서세요? 아니면 이제 그 야당에서 어떻게 할지 그게 좀 정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어제 이제 그 법안 심사를 아예 시작하려고 하는데 새벽 1시에 그냥 나가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항상 이런 이의 제기하고 그냥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법안 심사에는 빠지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 그러지 말고 함께 토론하고 가자라고 했는데 또 사실 그냥 나가버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이 오히려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송영길 대표도 만약 야당이 필리버스터 한다 그러면은 대표까지 나서서 하실 계획도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알지 못하셨어요. 못하고요. 이게 이제 보게 되면 야당이나 뭐 필리버스터를 하는 경우 몇몇 주자들만 반대 의견을 이렇게 내고 뭐 과거에 뭐 테러 방지법이나 이런 어떤 아주 장시간의 필리버스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송영길 대표 나서신다는 얘기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들려갖고 제가 질문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네,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오전 10시에 의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총 상황을 좀 보고 예. 또 의총 상황에 따라서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한다라고 하니까요.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이 부분? 왜냐면 유인태 원로, 민주당의 원로이신 유인태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이거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하시던데. 제가 유인태 전 의원님께서 어떤 논거로 그 말씀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사실은 언론개혁 법안이 이게 사실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거든요. 과거에 가짜 만두뉴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잘못된 오보에 대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나 피해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한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거의 80% 어떤 경우는 60%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법안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법안은 많은 국민들이 통과를 바라는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는 데 부담이 있지만 통과를 시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 부담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고요.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에서 가파른 상승 모드를 타고 있는 분 홍준표 의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네. 예. 무야홍. 그런데 그거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젊은 세대에서 유포되는 말입니다. 저도 젊은 세대가 아니어서 몰랐는데 오늘 일부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 나오신다고 이렇게 예고를 띄우고 나니까
계속 저희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무야홍이 올라오고 있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도 몰랐는데 예. 며칠 전에 들었어요. 며칠 전에 들었는데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 막 그 뜻인 모양이에요. 홍 후보님으로서는 아주 듣기 좋은 인사말이네요. 그렇죠. 그것도 젊은 세대에서 20, 30대 세대들이 인터넷 모임방에서 만든 말이니까.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아니, 굉장히 좀 이게 지난 대선하고는 저는 다른 점이다 느껴지는 게 사실은 홍준표 후보 하면은 지난 대선에서는 예. 어떤 강경 보수의 색채가 강한 이미지, 좀 죄송합니다만 꼰대 예. 아버지 같은 이미지. 예. 근데 이번엔 어떻게 된 게 2030의 지지를 받으면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특이해요. 이제 40대까지도 지금 괜찮죠. 예. 20대, 30대, 40대. 저도 좀 특이하게 보는 것이 우리 당 지지계층이 거의 5, 60대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 30대, 40대가 제일 취약하죠. 예. 그런데 본선을 하려면 20, 30대, 40대 계층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본선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건 30% 초반에 거치는 게 5, 60대 지지층이거든요. 예. 지난 대선 때하고는 좀 다르죠. 지난 대선 때는 탄핵으로 우리 당이 괴멸이 됐고 당 지지율은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나갔을 때는 당선되기보다는 당의 존립 때문에 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강경보수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남아있는 최소한 20%라도 끌어모아가지고 당의 존립이라도 한번 우리가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난 대선 때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다르죠. 하하. 지금은. 그렇군요. 지금은 좌파 우파 이 대립이 보수 진보 대립이 극심한 이 대한민국에서 요즘 뭐 예. 전부 진영 논리잖아요. 진영 논리예요. 진영 논리 이외에는 자기 진영 사람이라면 나쁜 짓 해도 이거는 옳다. 뭐 조국 사태를 봐도 그렇고 또 마찬가지로 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자기 진영 사람들은 우리를 잡아넣고 그렇게 혹독하게 탄압하는 사람도 좋다. 막 그런 진영 논리만 판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좌우를 뛰어넘는 국위구선주의로 한번 나가보자. 모든 것을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책을 집행해야지. 어떻게 좌파가 집권하면 좌파 공화국을 만들고 우파가 집권하면 우파 공화국을 만드냐. 그래서 제가 이제 내세운 것은 국위구선주의입니다. 국위구선주의. 네.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지난 대선 때 그 강경보수 그쪽이신 거예요? 이번에 이 중도 이쪽이신 거예요? 어느 쪽이냐 고르라면? 저는 진짜는 강경보수라기보다도 옛날부터 사실 정치할 때 국위구선을 제일 정책적 판단의 기준으로 했죠. 그거는 지난번에 국적법이라든지 반값 아파트법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그것은 전형적인 좌파 정책입니다. 그럼 나는 국위구선주의자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제일 맞다. 제가 26년 정치하면서 늘 기준으로 삼은 게 그거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표를 한번 볼까요? 네. 예,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KSOI, TBS가 KSOI에 의뢰해서 한 조사입니다.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8월 20일, 21일 양일간 실시한 조사에서 1위가 윤석열 후보 28.4, 2위가 홍준표 후보 20.5, 3위가 유승민 후보 10.3 이런 순서대로 갑니다. 골든 크로스까지도 내다본다 그러셨네요. 골든 크로스를 하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겠죠. 후보가 될 수 없겠죠. 무야홍을 할 수 없겠다. 그렇죠. 골든 크로스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추석 전후로 골든 크로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요. 예.
아니 근데 윤석열 후보가 예. 단 한 번도 이리저리를 내놓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지지층이 단단한데요. 거기는 여론조사 로데이터를 자세히 보면 예. 5, 60대입니다. 5, 60대. 5, 60대 TK입니다. 아하. 그 외에는 그리 폭발적으로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5, 60대와 TK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의 사람들이 예. 한 50% 정도가 윤 후보한테 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면 예. 바로 무너집니다. 아, 그 층이 한번 균열이 나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와르르 무너진다고 보시는 예. 거예요? 그걸 한 달을 보세요. 그럼 그 균열이 왜 납니까? 계속 단단하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경선 레이스에 올라가면 예. 상호 검증을 하게 됩니다. 예. 도덕성 검증도 하고, 자질 검증도 하고, 그리고 본인과 가족 검증도 하고, 그렇게 되면, 저는 골든크로스로 가기가 쉬울 것이다. 그래 봅니다. 토론 몇 번 보십니까? 토론은 몇번 만에? 당에서는 20번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 정도면 충분하죠. 아니, 그러니까 토론 몇 번 만에 골든크로스 자신 있다. 그거는 모르죠. 거기까지는 모르겠다.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토론하면 내가 그리고 그게 토론을 이제 하고 나면 추석 민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추석 민심이라는 게 추석 민심이 이제 전국적으로 한번 돌고 나면 과연 어떤 자질과 도덕성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본선에 내보낼 것이냐. 그 추석 민심에 의해서 형성이 대부분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석계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추석 전으로 해서는 어느 정도 골든크로스를 바라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예. 홍 후보님의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심지어 후보가 되면 큰일 난다. 이런 발언을 하시던데요. 그런데 내가 그분 아침에 참 이야기하기는 못한데 박근혜 정권을 망친 사람이죠. 정무수석으로서. 그때 이미 정치판을 떠나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지난 총선에 떨어지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친박들이 뭉쳐서 최고위원을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아마 대구시장을 노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열심히 유력 후보 진영에 앞장서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대구시장 자리를 노리고 있다. 즉 그 공천을 노리고 있어서 유력 후보, 뭐 제가 특정하진 않겠습니다만 유력 후보를 측면에서 돕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의심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노골적으로 방송에 나가거나 그 다음에 대외 활동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저를 비난하고 할 필요가 없죠. 그 후보가 혹시 윤석열 후보입니까? 그건 난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그거 아니면 왜 이 사람이 나를 일어나 지금 그 생각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처음에 제가 17대 때 공천심사위원을 할 때 처음 공천 준 사람이 접니다.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공천 주셨잖아요, 진짜 대표님이. 그런데 그 뒤도 별로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네. 갑자기 그렇게 돌변하는 거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한 말인데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셨어요, 당에. 김재영 최고가 당에 이제 최근에 일련의 발언들을 쭉 보시면 이 당의 치명적인 대선 본선에 가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런 식으로 하면. 발언들이. 그래서 입을 좀 막을 필요가 있다. 저건
저런 식으로 당에 해악을 끼치게 되면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에서도 저건 치명적으로 당이 힘들 수가 있다. 그러면 그래서 예. 징계를 해서라도 대선 끝날 때까지 입을 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아, 이분이 최고위원인데 어떻게 입을 막습니까? 그건 당의 징계 절차가 있죠. 그러면 최고위원직 사퇴까지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우리 캠프 사람들은 전부 한마디로 저런 사람이 최고위원직에 있으면 당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작품에 최고위원직 사퇴를 시키는 게 옳다. 그래서 아마 캠프에서 의견이 취합이 돼서 징계 요청서를 여명 대변인 이름으로 제출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냥 경고 차원에서 내신 징계가 아니, 그거 아닙니다. 아, 그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도부 얘기가 나온 김에 당내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죠. 어제 이준석 대표가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에 대해서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명 1명, 탈당 요구 5명, 그리고 소명을 들어보니 뭐 이해가 간다 하는 6명. 일종의 무혐의 결정 6명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권익위에서 장기간 조사를 했는데 본인의 일방적인 소명만 듣고 그것을 당에서 결정하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죠. 유감스럽지만은 그 정도 조치를 한 것만도 야당으로서는 뭐 대단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셀프 여당 면죄부 같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예. 뒤에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이 사람들을 압박할 무기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있어요? 어떤 무기가 있어요? 사법적 조치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당의 국회의원들 압박할 무기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6명 정도 그래 한 것만 해도 나는 대단한 결정을 했다. 그런 생각. 이준석 대표가. 예. 이준석 대표 아니었으면 그럼 이 정도 못 갔다고 보세요? 뭉갤 수도 있죠. 뭉갤 수도 있고. 그거 사법적인 조치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거 특수본으로 넘어갔으니까 사법적 조치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면 또 어떡합니까? 아하. 아니, 이준석 대표가, 젊은 대표 이준석 대표가 아니었으면 뭉갤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다 여러 계파와 연결돼 있고 뭐 인맥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고려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준석 대표가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하고 전부 논의를 해서 6명에 대한 조치라도 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어떡해요? 권익위 못 믿겠다. 예. 전현희 위원장 못 믿겠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특수본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 그런 그때 식으로. 결정하겠다. 그런 식으로 뭉갤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뭉갤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세게 한다더니 저거 봐라 내로남불이다 비판하는데 그 말도 말이 안 되는 게 자기들은 출당 권고하고 다 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어제 이제 소명이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여졌는데도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한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의원직 사퇴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나 윤희숙 의원 거는 전 내용을 잘 모르고 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세요? 잘은 모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이 다시 이렇게 화두가 되자 대선 주자들도 대선 후보들도 부동산 검증을 이참에 받자 제안하셨네요. 그거는 받아야죠. 국회의원도 지금 받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원도 전수조사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판에 대통령 하겠다는 분들이 부동산, 이 심각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본인, 가족, 뭐 전부 다, 예?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싹. 그렇죠. 저도 아들 문까지 싹 다 받았어요. 싹 다 받으셨어요? 예, 의원이시니까. 두 아들 문제까지 부동산 문제를 전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직계 좀비속 예. 이게 다 받자. 받자. 받아야지 국민 앞에 나설 수 있겠죠. 최재형 후보는 얼른 찬성하셨고 다른 후보들한테도 뭐 의사가 좀 전달이 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 예. 여야가 호응을 해야 되겠죠. 거기 또 정세균 민주당 예. 후보가 아, 하자고 여당도 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아, 여당 후보까지 싹 다? 그렇습니다. 아, 누구한테 검증 맡깁니까? 그거는 권익위에서 해야 되겠죠. 권익위에서요. 그렇습니다. 이번처럼. 근데 기존 경선 때 이런 거 안 하던 거라서 이번에 아니죠. 경선 토론회 하자고 할 때 분란 일어났던 것처럼 또 당내 분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게 좀 이상한 게 경선 토론회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후보 당내 선거 하는데 토론도 안 하고 하자고 하냐. 그러니까 뭐 후보 등록을 안 했다. 그렇게 반박을 했는데. 아, 그리고 경선 후보 등록을 준비위원회가 했어요. 예, 아니 경선 후보들- 준비위원회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윤 캠프에서 옛날에 경선준비위원회가 있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나는 기억합니다. 아예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26년 정치하면서 이 당에서 대통령 선거 5번 했어요. 예. 그런데 경선준비위원회라는 걸 기구 만들어 하는 걸 이번에는 철저히 해보려고 만들었는데 예. 이 처음 하는 겁니다.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왜 하자고 했나 하면 민주당은 벌써 본선이 시작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붐업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도 전부 모아서 붐업을 해보자고 그렇게 측면에서 시작을 했는데 토론을 피하고 토론을 회피하고 토론에 안 나오려고 그걸 갖다가 당대표를 거꾸로 흔들고 이렇게 하는 건 옳지 못하죠. 그러면 만약 이번에 제가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부동산 검증하자. 후보들도 부동산 검증하자고 했을 때 가족까지 싹 다요. 싫다고 할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이 질문이었거든요. 만약 이거 거부하면 그러면 집에 가야 된다고 보세요? 부동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죠. 문제 없으면 왜 회피할까요? 할까요? 뭐 찔려서. 지금 아마 여야 대선 후보 중에서 부동산 검증을 받은 사람은 이낙연 후보하고 저밖에 없을 겁니다. 주요 후보 중에서는 사실상 두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저 이재명 후보도 뭐 지사하고 시장 하실 때 재산 검증을 받긴 하셨을 텐데. 그건 재산 공개고. 그거는 재산 공개고. 부동산 가족까지 싹 다 조사 이건 아니었군요. 그건 아니죠. 재산 공개죠. 그러니까 제 질문은 만약 이거 거부하면 스스로 찔려서 그러는 거니 그분은 짐 싸서 집에 가셔라까지 주장하십니까? 짐 싸서 집에 가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국민들이 그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시면서 토론 얘기, 경선 토론을 얘기하시면서 왜 자꾸 대표를 흔드냐 그 얘기하셨는데 윤석열, 이준석 갈등, 원희룡, 이준석 갈등. 이 갈등들이 계속 당내에 일어나면서 중진들은 이준석 대표 탓을 하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나는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갈등의 원인이 뭐냐 그거부터 봐야죠. 아니 이준석 대표가 너무 말을 많이 한다. 혹은 뭐 가볍다. 혹은 누구 편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준석 대표가 가볍다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가니까. 그 가볍다고 주장하는 측의 후보는 몸무게가 100kg 가까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받아치시네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실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꼭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게 야당이 주의를 끄는 거는 말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야당에 무슨 정책적인 수단이 있습니까? 사법적인 어떻게 압박 수단이 있습니까? 야당은 말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대여 투쟁을 그럼 해야지. 당 내 분란이 되는 말만 자꾸 하면 어떡하냐 이 말도 나오잖아요. 대여 투쟁이란 말 나왔길래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당에서 대여투쟁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절 겁니다. 네. 예?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격수라는 마땅치 않은 그런 별명도 얻었고 한데 네. 대여투쟁도 대여투쟁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문정권과 싸우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문정권은 떠나가잖아요. 아하. 물러가는 정권하고 우리가 싸우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적폐를 그대로 놔두면 국민적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아하. 더 악화되게만 안 하면 돼요. 예. 예?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다음에 들어오는 민주당 세력들입니다. 대선이라는 거는. 대선은 과거와의 싸움은 아니에요. 예. 그 문정권이 지금 물러가고 있는데 물러가는 정권에 대해서 대여투쟁만 해가지고 우리가 미래로 준비를 하는 정당이 돼야죠. 아하. 그럼 당내를 향해서 비판하고 뭐 후보들과 갈등 일으키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세요? 나는 뭐 당내 비판하고 네.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판은 언제나 수용을 해야죠. 수용해야 그렇게 하면서 정당이 발전해 가고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서 성숙해 가고 네. 점점 정치적인 내공이 깊어져 갈 겁니다. 자기가. 예. 그러나 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최근에 뭐 일각에서 어느 캠프에서 뭐 비대위로 가자 그런 말까지 나오는 거는 이거는 당을 쪼개자는 겁니다. 아, 그 캠프에서는 뭐 오보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캠프에서 말하는 거는 꼭 보면 늘 한마디 하면 그에 대해서 변명이 10마디 붙고 내가 그런 거 쳐다보면서 지금 그 뭐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걸핏하면 사고치고 사퇴하고 사고치고 사퇴하고 내가 그거 쳐다보면서 예. 참 어이가 없다. 저래 가지고 어떻게 경선을 끌고 가려고 하느냐. 아니, 같은 경쟁 후보, 경험 있는 분으로서 보시기에는 왜 자꾸 사퇴하고 뭐 이런 분이 왜 자꾸 그 캠프에서 나온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줄 세우기 구태 정치를 하면서 사람을 세불리게 하려고 사람을 뭐 무차별 끌어 모으다 보니까 아,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그 중에서 사고 치는 사람이 툭툭 터져 나오고 통제가 안 된다. 예, 통제가 안 되고 그게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세불리기 경선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보면은 물론 아무리 경쟁 후보란 거를 감안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홍 후보님이 제일 박하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예. 솔직히 내 오늘 아침에 한마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예.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난 뒤 적폐청산 수사를 할 때 예. 그때 1000여 명 이상이 그 주도를 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예. 그 주도를 하고 중앙지검장으로 5단계 뛰어가지고 벼락 출세하고 또 그 공으로 또 7단계 뛰어갖고 검찰총장까지 한 분입니다. 그럼 벼락 출세를 2번이나 했죠. 근데 그때 할 때 반대 진영에서 우리 진영의 개멸을 당할 때 제가 수상을 했습니다. 아, 대표. 당대표를 했습니다. 예.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불려가고 예. 자고 일어나면 구속이 되고 그 구속되는 사유가 뇌물도 아니고 대부분 직권남용이에요. 예. 정치적인 수사예요. 근데 그렇게 당하고 심지어 제 밑에서 경남지사 할 때 정무부지사 하던 조질래 의원이 자살까지도 했어요. 거기 자살 5명 했습니다. 그 수사 중에. 적폐 수사 중에서. 예. 대한민국 지금 건국 이래에 한 사건 한 수사하는데 5명의 자살자가 나온 사건이 없어요. 이재수 장군도 자살하고. 그 모욕 때문에. 그 수사 방식에 대해 한이 맺히셨다 그 말씀이세요? 방식뿐만 아니라 예. 수사 압력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그 사건에 5명이 있어요. 예. 근데 그때 나는 반대편에서 우리 괴멸 당하는 지역에 수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짓을 해놓고 우리 당으로 왔다 이거. 그러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원들한테 사과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 않고 최근에 와서 당을 지금 당대표를 흔들고 당을 전체 점령군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거. 그거 용납이 됩니까? 그 수사, 그러니까 적폐 수사 과정에서의 어떤 서운함. 근데
서운함이 아니고 예, 예. 처절함이죠. 처절함. 근데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는요. 그때는 수사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상대편 수사했으니까. 근데 아니.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어느 정권, 어디가 야당이든 여당이든 나는 공정하게 수사한다. 어디든 그거 아닐까요? 아니요. 조국 장관 수사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청와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문 정권 안정을 위해서 이 수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랬잖아요. 그게 정의와 공정, 상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수사를 했다는데? 아마 문 정권에서는 혹 여당에선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겠습니다만 홍준표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신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이제 윤 후보 부인을 둘러싼 논란들이 꽤 있었잖아요. 벽화 소동도 있었고, 과거 사생활 관련된 의혹, 보도도 있었고, 지금은 잠잠한 상태인데 혹시 그 부분도 본선에서 문제가 될 거라고 보세요? 가족 리스크 문제는 이해창 총재 본선에서 우리가 10년을 당했듯이 네. 그 예선에 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해창 총재 자녀 병역 문제는. 예. 근데 본선에서 그게 터지니까 우리 10년 야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가족 리스크. 그러면 경선 단계부터 그 부분을 걸러야죠. 걸르지 않고 본선에 내보내가지고 이해창 총재 두 아들 병역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10년 야당을 했는데 가족 리스크를 갖다가 예선에 걸르지 않고 본선에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회찬 2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 철저히 경선에서 안 걸으면. 안 그러면 그 재판이 될 수 있죠. 재판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훌쩍 갔는데 예. 가끔가다 나오시는 분이니까 한 개만 더 질문 드릴게요. 본선 나가면 민주당 최종 후보하고 겨루게 되시잖아요. 예. 무야홍 되면 예. 그럼 무대홍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요. 누가 올라올 거로 보세요, 저쪽에선? 늘 이야기를 하는 게 저쪽에서는 이제 정세균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가 단일화되면 경선의 마지막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민주당은요. 예. 호남의 선택이 민주당 선택입니다. 예. 역대 모든 우리 직선제 생기고 난 뒤에 대통령 후보 민주당 후보를 보면 호남의 선택이 민주당 선택. 계속 그랬었나요? 예? 예외가 없이 그랬었나요? 그랬어요. 계속 다 그랬죠. 지금 호남 민심 어떻다고 보시는데요? 지금은 제가 지난주에 광주를 갔다 왔는데 예.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이에요? 예. 전국 지지율은 이재명 지사가 많이 앞서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남은 지금 아마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이고 호남 분들도 하시는 얘기들이 두 사람이 단일화되면 알 수 없다. 예. 홍 의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누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본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하시고 그래도 누가 올라오면 더 낫겠다 하는 거. 아니요. 저는 지금은 민주당 거기에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여유 없다. 그 질문은 회피하시는군요. 자, 오늘 비전 발표회가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공약을 다 설명해 주실 수는 없고요. 제1 공약을 보면 그 후보의 방향이 잡히거든요. 제1 공약 뭡니까? 경제 활성화입니다. 경제요? 네. 이제 선진국 시대가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도 선진국 시대에 걸맞게 선진국 시스템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게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주장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대북 정책이 뿌리부터 좀 바꾸겠다. 대북 정책을 상호 불간섭주의와 체제 경쟁주의로 바꿔서 독일식 통일 모델을 도입하겠다. 자, 요 내용들을 오늘 1시 비전 발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걸로 기대하면서 챙겨보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국민의힘도 이제 대선 경선에 나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수시로
그리고 되는 대로 대선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유승민 예비 후보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전 발표 준비는 다 하셨습니까? 예, 뭐 대충 했습니다. 어떤 비전이 핵심 비전인지를 뭐 한 분이 여쭤보면. 저는 경제. 예, 역시. 그리고 강하다 유승민.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좀 이따 여쭤보고요. 예. 후보님께서 정권 교체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당내 그동안 갈등 이 상황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좀 불안감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고. 예. 지난 6월 전당대회에서 이제 젊은 당대표를 뽑고 그때 우리한테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일부 대선 후보와 이 당 지도부 간의 갈등 예. 이런 게 심각해지니까 예.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죠. 결국 이제 그 당 내용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재발등 찍는 결과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저도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또 후보에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예.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예비 후보 간의 갈등의 본질을 뭐라고 파악을 하세요? 저는 당 지도부는 당 지도부대로, 대선 후보는 대선 후보대로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 될 것을 예. 윤석열 후보가 입당 이후에 이제까지 이제 정책과 비전 발표는 없이 계속 세력을 불리면서 당 지도부를 흔들고 최근에는 뭐 당 대표 사퇴 이야기, 또 탄핵 이야기. 또 비대위로 가야 된다, 어른을 다시 모셔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 가까운 뭐 캠프 인사나 아주 뭐 대리인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건 이렇게 가면 이런 식으로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를 흔들기 시작하면 이거는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제발, 그거 좀 그만하고 사과하고 중단하라는 제가 그런 메시지를 던졌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 황당무계한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전면 부인했고, 그다음에 캠프 인사도 저희가 인터뷰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던데. 지금 당 지도부 중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예. 거의 뭐 윤석열 후보의 꼭두각시 대변인 비슷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그분이 그랬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뭐 어른을 모셔야 되겠다. 뭐 김정일- 어른을 모셔온다는 게 그게 비대위 한다는 거고 비대위를 한다는 거는 당대표가 사퇴를 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뭐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예. 가까운 인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못하도록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하면 되는 일이지 자꾸 사실이 아니다 이러고 한쪽에서는 계속 탄핵 이야기하고 비대위 이야기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의 그런 의견을 윤석열 캠프의 의견이 그러니까 생각이 반영이 된 걸로 해석을 하시는 거네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 지도부에서 공정한 지도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분이 아마 지금 경선이 불공정하게 가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자꾸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면 예. 그분이야말로 오히려 당 지도부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죠. 외람되지만 그 거꾸로 지금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우리 후보님과 이준석 대표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거는 지난번 6월 전당대회 이전부터 네, 계속 당시에 나왔죠. 나경원 후보, 주호영 후보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네. 지금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몇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이준석 대표와 저의 개인적인 가까운 관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엄청난 역차별을 받고 있지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된 이후에 뭐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 또 그런 오해가 있을 때마다 참아왔는데 네. 이제는 자꾸 이준석 대표 사퇴 요구를 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사퇴하고 뭐 당대표 사퇴하고 유승민 캠프로 가라 이런 말까지 윤석열 네, 후보 맞아요. 특보가 네. 하니까 이거는 좀 금도를 넘어선 거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한 거죠. 그럼 후보님 입장에서 어떻게 역차별을 받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 당의 중요한 그런 인사에 저와 가까운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은 한 분도 못 들어가고 그 당 지도부에도 지금 뭐 구성이 저한테 전혀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보님 같은 경우는 경선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또 괜히 오해 살까 봐 이 얘기 못하는 것도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하고 가까운 건 사실이니까 그것 때문에 오해를 할까 봐 제가 어지간하면 이제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근데 저는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늘 공적인데 충실해왔고 공사구분은 저는 뭐 저만큼 확실한 정치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되는 순간
저하고 개인적인 모든 인연은 이제는 그 당대표 하는 동안은 끝이다. 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선 관리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기 얘기는 못 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지점이 있습니까? 경준이가 예. 토론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토론회도 윤석열 후보 측에서 결국 힘으로 무산시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경선 룰 가지고도 계속 후보 측에서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말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왜 후보는 후보대로 그 선수니까 그냥 심판이 정한 룰에 따라서 그냥 경기만 하면 되는 거지. 예. 선수가 왜 자꾸 경기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그걸 이야기하는 지금 거죠. 그렇잖아요.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 넣는 게 왜 시대착오적이에요?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예. 결국 민주당, 정의당, 중도층, 뭐 무당층 이런 거 자꾸 빼고 중도층에 이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위주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국민 여론조사나 국민이라는 걸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선이라는 게 뭡니까?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민주당, 정의당 지지하거나 무당층이거나 중도층이거나 이런 분들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얻어오느냐 그게 승부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분들 다 빼고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가지고 경선할 것 같으면 그냥 뭐 100% 당원으로 하지 뭐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후보님께서 이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그 입에 올리신 이름이 바로 윤석열 예비 후보입니다. 네. 그냥 한번 단도직입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윤석열 예비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로서 준비나 자격이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저는 뭐 부족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평생 검사를 하셨고요. 네. 저는 평생 검사를 하고 판사를 하신 분 주위에 많이 봤는데 그분들이 주로 육법전서를 갖다 놓고 과거에 일어난 일을 수사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리인데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을까? 또 국정 전반이라는 게 나라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경제하고 안보인데 네. 평생 검사하시던 분들이 경제 안보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을 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해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다. 그런 준비가 돼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 정책 역량 부분도 크게 두 갈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철학의 문제가 있을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구체적인 전문적 지식의 문제가 있을 건데 그래서 둘 다 지금 부족하다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정책이라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낮게 평가하고 정치라는 게 뭐 마치 구름 위에서 이렇게 사람만 잘 쓰고 이렇게 큰 한 마리만 이렇게 던지면 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네.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과거에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에서는 지도자가 국가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비전, 철학 플러스 네.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이게 왜 이렇게 나빠졌느냐.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소득주도 성장하고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매달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면 사람도 제대로 쓸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나라가 갈 방향에 대해서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그런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인사가 만사라고 했잖아요. 사람만 잘 쓰면 된다. 그러다가 97년, 98년 IMF 위기를 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아, 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인가 저희하고 인터뷰에서 윤석열 예비 후보 평가하면서 신상 효과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일단 지금 그러니까 출마 선언한 지 2달 지났잖아요. 네. 신상 효과는 이제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신상 효과는 이제 점점 없어질 겁니다. 신상 효과와 신비주의, 네. 베일이 쌓인 신비주의 이거는 이제 점점 없어질 거고, 그 홍준표 후보께서 돌고 돌아 홍준표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네. 제가 보니까 이번 경선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금 1등 하다가 홍준표 후보하고 저하고 지금 따라잡고 있는데 네. 홍준표 후보가 따라잡다가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따라잡아서 제가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소리가 그렇게 전개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하시는 근거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영남 보수층에서 지지가 지금
이제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서 네, 그렇죠. 수도권 중도층 청년층의 확장성은 누구보다도 앞서는 후보인데 영남 보수 쪽 지지만 저는 뒷받침이 되면 이 지지율이 굉장히 격동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내일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대구 경북을 방문합니다만은 대구 경북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정치를 오래 한 이 후보는 이제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대구 경북 분들하고 진심으로 이래 화해를 하고 네. 진짜 제가 늘 주장했듯이 이제는 과거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 그런데 동의를 해주시면 전 제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 영남 보수에게 이제 배신 프레임이 작동이 되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냥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걷어낼 계획이세요? 저는 뭐 제가 배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예. 그분 영남에 계신 많은 분들도 지금 와서는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승민이 충고하고 이야기한 대로 했으면 이런 실패가 없었겠구나. 이런 걸 저는 자각하고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그때 당시에 둘러싸고 있던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아부하고 충성하고 자리를 얻던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망쳐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분명해지면 저는 분명히 그 인식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영남 보수가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예비 후보를 선택을 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예비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을 해서 정권 교체의 도구로서의 쓸모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순간에 예. 썰물처럼 쫙 빠져나갈 저는 거라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예.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영남에 계신 분들도 이게 중도층하고 청년층 지지를 그때 저희들이 정말 처음 얻어봤는데 저기에서 이겨야 되는구나. 예. 저기에서 이겨야 우리가 선거를 승리하는구나라는 거를 직접 눈으로 똑똑히 보셨기 때문에 예. 저는 지지율에 11월 9일 날 우리가 후보 뽑을 때까지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윤석열 예비 후보 빼고 홍준표 예비 후보와 우리 유승민 예비 후보님 둘만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중도 확장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평생 정치를 해온 거를 보시면 홍준표 후보께서는 상당히 오른쪽에 계시고 네. 저는 이 중간 약간 오른쪽이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정책들 살아온 인생 정치 철학이 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확장성이 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책 얘기는 워낙 이제 그 복잡한 얘기라 이제 사실 그 본격적으로 꺼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요거 하나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노동개혁, 연금개혁 좀 주창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표 떨어지는 공약 아닙니까?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을 설득을 하면 지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공노총이나 이런 분들도 대화를 해보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경제위기를 겪을 때 선진국으로 더 발돋움할 수 있었던 나라들, 스웨덴이나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이런 나라들 보면 위기가 있을 때 노동개혁을 꼭 했고 네. 그때는 노동만 양보한 게 아니라 사측, 기업도 양보를 했습니다. 정부가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정한 중재자로서 노동 기업과 대화를 해서 각자 양보하면 노동자도 내가 실업자가 돼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보장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저는 노동개혁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연금개혁은 지금 이대로 가면 20대, 30대, 40대는 60세 이상이 되어도 받을 연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젊은 사람들의 노후라는 게 20, 30년 금방 가기 때문에 지금 젊은 분들이 노후를 이대로 어떻게 이렇게 놔두는 거는 정말 너무나 잔인한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젊은 세대가 나중에 연금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개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후보님께서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바로 연금개혁 문제가 불거졌었고 공무원 연금개혁을 제가 했죠. 그렇죠. 예. 그때도 그 공무원 연금개혁 하나를 한 데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진통이 있었지만 제가 그때 야당을 정말 설득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민주당, 제가 여당이었죠. 그때 그렇죠. 이제 그때 야당, 민주당을 설득을 엄청나게 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야당이나 민주노총의 반대 때문에 이게 100점짜리는 아니고 50점짜리 정도 됐지만 저는 그런 개혁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 세금을 엄청나게 아끼고 당시만 해도 공무원 연금 개혁이 국민연금에 비해서 너무 좀 후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연금 개혁만큼은 제가 꼭 하겠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네.
그러면 저는 노동개혁, 연금개혁은 표 떨어지는 공약 아니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예. 또 거꾸로 본다면 그것을 제대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청년층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저는 청년층은 제가 이 개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청년층이 다 이해를 하고 예. 필요한 개혁이라고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또 유권자층에서의 호응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 보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좀 뜬금없는 것 같지만 어찌 본다면 선거구에서 큰 쟁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조금 전에 2부에서 위드 코로나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경선이 그러니까 달아오를 때 이게 정치적으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예. 있는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정치 쟁점을 해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 논의에 대해서 정치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드 코로나 논의에 대해서는 이거는 코로나 문제는 여야가 정말 따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전문가들 이야기 충분히 듣고 지금 아까도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예컨대 손흥민 선수 경기에 마스크 안 쓰고 열광하는 관중들 보고 굉장히 부러웠다. 근데 우리는 지금 백신 접종률이 너무 낮습니다. 네. 백신 접종률이 2차 접종까지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며칠 전에 홍대 앞에 완전히 이거 텅텅 빈 상가에 손님도 없고 전부 다 임대 물건 나오고 이런 데 가봤는데 사장님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분들은 위드 코로나 빨리 해달라 그러는데 네. 저는 방역 기준을 좀 현실화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모든 업종에다가 그냥 강하게 6시, 9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지 말고 예. 방역 기준을 좀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거는 지금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마스크를 벗고 위드 코로나를 하자 이거는 저는 백신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좀 빠르다? 할 수밖에 없다. 아직은 빠르다.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백신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 백신에서 너무 정말 실패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승민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